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월 6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질서와 자유의 나라 독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면서 질서와 자유라는 말은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 질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통제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자유라는 것은 분방함이 스스로 결정하고 또 스스로 판단해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 같은 와라는 말로 질서와 자유라는 말로 이 통합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의아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번 왜 질서와 자유의 나라인가 한번 그 점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먼저 이 독일의 이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국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 뒤에 이 지리와 기후, 그리고 이 독일에는 이 축제 문화가 상당히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축제 문화 중에서 가장 잘 알려졌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이 축제만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 독일 하면 역시 맥주가 생각이 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맥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후에 이 독일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리그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 이 분데스리가 하면 이 축구에 아주 이 명문 클럽들이 많았던 그런 국가였죠. 차범근 선수가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요, 이 독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다음으로 이 독일의 축제 산업이 국가 이미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이 독일의 국민 스포츠인 축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분데스리가 뿐만이 아니고 이 독일에는 수많은 아마추어 클럽 축구팀들이 많습니다. 10,000개가 넘는 축구 클럽이 존재하죠. 심지어 이 독일의 이 나치 체제도 이 처음에는 이 클럽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클럽 문화를 통해서 당을 선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전략을 통해서 이 국민정당으로 이 나치당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런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이 독일의 국민 스포츠 축구 클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역사와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의 정식 명칭은요, 이 독일 연방공화국입니다. 이 수많은 영주 국가가 지방 분권 전통과 각 지방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며 발전해 왔었죠. 그것을 1871년 이제 독일 제국이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 전까진 이 독일 각 지역에 거의 100개가 넘는 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들은 나름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며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이 독일 연방공화국은요, 이러한 역사 전통을 되살려서 연방정부와 16개의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각 책임제 연방공화국인데요. 이 국가 원수는 대통령, 실질적인 정치는 총리가 수행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총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나치 체제가 등장하고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국가 원수였던 대통령이 이제 죽게 되죠. 이 죽은 후에 히틀러는 스스로를 총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통이라는 것은 총리이자 대통령이라는 뜻이죠. 총리로도 부족해서 이 실제적인 정치 수반인 총리로도 부족해서 이 대통령까지 겸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총통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도 베를린에는요, 약 350만 명이 거주합니다. 이 유럽의 수도들은 대부분 350만에서 한 4, 500만 정도 규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에 비하면 아주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수도권, 우리 개념으로는 수도권 개념까지 묶으면 1000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까지 합쳐서 2000만인데 이 규모로는 작지만 그만큼 지방에 한 100만 정도 되는 지방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큰 도시들이 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인구는요, 8,130만 명 정도로 이 게르만족이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하고 있죠. 예, 독일의 국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 국기는요, 이 독일의 국가색인 흑색, 적색, 금색이 가로 3줄 같은 비율로 배치된 삼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실상 삼색기를 이용하는데요. 그것은 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처음 국기로 지정되었고요. 별칭은 이 연방기 분데스 플라거라고 합니다. 이 1848년부터 1850년까지 2년간 단명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이 삼색기를 민주적 통일 독일 국가의 깃발로 제안했던 것이죠. 이 적색은 한자 동맹을, 그리고 금색과 흑색은 당시 남부 독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제국을 상징한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 이 국기와 관련돼서는 각 나라마다 이 여러 가지 유래들이 존재하고 있죠. 뭐 어떤 사람들은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를 에서 제한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이 한자 동맹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자 동맹은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것 같아요. 이 한자 동맹은 뭐 지금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없지만 뭐 독일 국적기 중에 국적기인 이 루프트한자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그 한자가 이 한자 동맹에서 유래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이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로 이 갈라지면서 이 내부에 여러 이 불협화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대독일주의라는 것은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이 대독일 통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소독일 통일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 프랑크푸르트가 아니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이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 오스트리아는 배제한 상태에서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입장이 소독일주의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이야기되면서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이제 좌절하게 되죠. 사실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적금의 삼색기는 19세기 초 처음 나타나 1848년 3월혁명 당시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 몰락 이후 성립된 반동적 질서에 대항하는 운동의 상징으로서 이 흑적금의 삼색기가 이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사실상 이 국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일설에는요, 이 카르스바트 결의에서 메테르니히에 의해 추방된 급진 대학생 단체인 이 부르셴샤프트의 색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설이고요. 그런 것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께 다양한 이 독일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르셴샤프트의 색이라는 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 나폴레옹 전복군에게 맞서 저항한 대학생 단체 이 리트초프 자유군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설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설인 것 같습니다. 흑적금 삼색은 짧은 기간 동안 독일의 국가색으로 받아들여졌고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 성립 당시 재도입되어서 대체로 사회적 자유주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독일의 국기로 지정되었다고 보시면 되죠. 예, 이 독일의 지리와 기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마치 사람 얼굴처럼 보이죠? 코가 있고요. 여기 입이 있고, 이 흉상처럼 보일 거예요. 이 지도를 보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예, 독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주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브란덴부르크주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프로이센이라고 얘기하는 국가였죠. 이 함부르크주 역시 유명합니다. 그리고 작센주, 바이에른 이런 국가들이 유명하죠. 제가 국가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이 통일 전에 이 독일의 분열된 모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안에도 여러 소연방들이 국가들이 존재했었어요. 아주 500개가 넘는 영방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독일의 총면적은 35만 7,021제곱킬로미터고요. 이 대체적으로 봐서 한반도의 한
1.6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7번째, 세계에서는 63번째로 넓은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동쪽 국경으로는 폴란드와 체코와 이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으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이 북쪽은 북해, 덴마크, 발트해와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독일의 전반적인 지형을 보면요.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차츰 낮아지는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알프스 지대, 중앙 구릉지대, 북부 독일 평야의 3대 자연구역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서부 지역은요, 이 해양성 기후이고요. 이 남동부 지역은 대륙성 기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북서부 지역은 바다를 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부분 해양성 기후이고요. 이 남동부는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이 대륙과 이 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륙성 기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반적으로 겨울은 한랭하고요. 이 여름은 온화하지만 이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이는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 봄이 늦게 시작하고 여름이 짧은 편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7월 평균 기온은 해안 평야에서 평균 한 16도씩, 남부 고지에서 보통 한 영상 17도씩, 그리고 라인 하국에서는 라인 강변에서는 19도씨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은 이 라인강이 얼 정도로 추위가 혹독하죠. 이 청명한 날씨는 해안 지역은 4월에서 5월, 내륙 지역은 6월에서 9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6월까지는 이 샤프트 게르테라는 불리는 이 추운 날이 종종 이 급습하기 때문에 보온에도 신경을 쓰셔야지 됩니다. 이 연중 갑자기 비 오는 날이 많고요. 이 여름에는 가장 더운 달의 기온이 이 북부의 경우 17에서 18도씨, 그리고 남부는 25도씨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서늘한 편입니다. 1월은요, 영하 3도에서 2도 정도로 우리 기준으로 보면 포근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새는 기후 온난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장대비가 내려서 라인강이 범람했다는 뉴스도 여러분들이 책을 내에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 한파가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몇십일 동안 계속됐다는 이 기상 보도를, 이 국제뉴스를 접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사실 많은 기후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후사라는 게 있어요. 이 역사 분야 중에 기후사가 있는데요. 이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기후의 전반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역사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최근 연구된 것들을 보니까 사실상 기후 온난화도 문제지만 이 기후 한랭화 현상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예를 들어 17세기, 14세기 이런 때
14세기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그 흑사병이 유행하던 그 시절이고요. 17세기라고 한다면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이제 서유럽이 세계 무역을 장악하던 그 시절인데, 그 시기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그 무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시기에 기후 한냉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기후사에서 보면 기후 온난화도 문제지만 기후 한냉화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 기후 한냉화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이 농산물 수확량이 급격하게 주는 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면서 여러 사회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기후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기후 온난화라는 면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만 얘기하고 있는데, 곧 있게 될 20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곧 이어 이 불어닥치게 될 기후 한냉화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는 이 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독일의 축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에서는요, 1년 내내 다양한 행사가, 이 축제가 개최됐죠. 이 민속축제와 수학을 기념하는 축제, 그리고 뛰어난 음악가를 기념하는 음악제, 이 종교적인 축제 등 풍부한 축제 문화가 아주 많고 아주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옥토버 페스트를 준비하는 이 19세기 이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이 2019년도 옥토버 페스트 그 포스터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미넨에서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 정오부터 이 10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 미넨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 맥주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인은 물론 이 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다고 해요. 이 1810년 10월 바이에른 공국의 초대 왕인 이 빌헬름 1세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제에서 시작된 것이 옥토버 페스트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 1883년 미넨의 맥주 회사들이 축제를 후원하면서 독일을 대표하는 국민 축제로 발전되게 된 것이죠. 이 축제 첫날에는 시민들이 분장하고 음악가인 이 바그너가 세운 극장에서부터 시내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이 동시에 시내 광장에서는 미넨의 6대 맥주 회사가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천막 술집을 열어 분위기를 조성하죠. 이어 미넨 시장이 그의 첫 생산된 맥주를 선보이면서 축제 개막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 16일 동안 맥주를 마시고 즐기면서 독일이 자랑하는 맥주 축제가 벌어지게 되죠. 뭐니 해도 이 독일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맥주인 것 같습니다. 맥주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이 브랜드만 해도 6,000개가 넘는 아주 다양한 맥주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은 세계 1위의 맥주 소비국이자 5,000종 이상의 맥주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사실상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에게 맥주는 술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음료라는 표현보다는 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술보다는 오히려 이 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러한 나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식수 속에 석회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돗물보다는 이 생수물을 사 먹거나 혹은 맥주나 포도주를, 이 나라에 따라서 다르죠. 이탈리아와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와인이,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맥주값이 이 생수값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카페나 그런 데 가셔서 음료를 시킬 때 이 생수를 시키는 것보단 뭐 이 술을 시키는 게 훨씬 싸죠. 예, 이 독일인들은 액체빵이라고 부를 만큼 이 맥주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 맥주 양조장이 있게 마련이고요. 이 또 각 지방마다 나름 독특한 특색을 갖춘 맥주를 생산하죠. 이 독일의 맥주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마시는 것은 황금색을 띤 필스너와 이보다 약간 쓴맛이 덜한 엑스포트, 그리고 이 달콤하고 색이 진한 흑맥주인 알트와 밝은색의 켈시 등 이 종류도 가지각색입니다. 아주 다양하죠. 이 독일의 맥주는 이 순수성으로도 유명합니다. 사실 독일 맥주가 뭐 맥주를 만드는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독일 이외에도 많이 있죠. 스위스, 벨기에, 뭐 네덜란드, 뭐 여러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맥주가 이 상징처럼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1516년 빌헬름 4세가 제정한 이 독일 순수법이라는 이 맥주 양조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 독일 순수법이 1516년부터 제정됐기 때문이에요. 이 맥주에 홉, 엿기름, 이스트, 보리와 같은 순수 자연 원료 4가지만을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법으로 제정한 것이죠. 예, 이 순수법의 이 내용이고요. 이 빌헬름 4세의 모습입니다. 맥주의 순수한 맛을 유지하고 여러 재료가 섞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죠. 국민들이 식음료로 사용하는 맥주에 해로운 성분이 첨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은요, 이 1516년에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죠. 그래서 독일이 맥주를 상징하는 국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육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부활절 40일 전부터 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사실상 고기를 먹지 못하는 40일간의 이 앞선 시기엔 이 고기도 술도 실컷 먹고 마셔두자는 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육제입니다. 사순절 일주 전부터 축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이 장미의 월요일에는 거리에 성대한 가장 행렬이 이어지고요. 이 밤새 축제가 벌어지지만 이 축제의 마지막인 제수요일이 되면 정말 그야말로 거짓말처럼 온 나라가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축구의 나라 독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축구는요, 이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이 독일 축구협회는 약 2만 5천여 개의 산하 단체를 두고 이 회원 수만도 600만 명이 넘는 독일 최대의 스포츠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00년 이 독일 축구협회가 설립됐고요. 4년 후에는 FIFA의 정식 회원국이 됩니다. 20세기 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FC 샬케 공사와 같은 이 축구 명문 클럽들이 잇따라 창단되면서 독일 축구는 국민 스포츠가 되었죠.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축구의 인기는 잠시 주춤했다가요. 이 전부 전쟁터로 이 젊은 친구들이 나가는 바람에 이 축구 클럽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전후에 다시 높아져서 등록된 축구 선수의 수만도 자그마치 1919년에 15만 명에서 1932년에는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이 축구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축구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독일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1954년 이 스위스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이후 지금까지 단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16강에 진출한 강팀입니다. 이 독일 축구 대표팀은 전차군단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죠. 별칭을 가진 국가들이 제법 있죠. 스페인 같은 경우에 무적 함대라고도 하고, 이 네덜란드를 오렌지 군단이라고도 하고 여러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독일 축구 대표팀은 전차군단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차군단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배경에는 이 뛰어난 조직력과 팀워크 그리고 빈틈없는 수비력과 힘이 있는 경기를 펼치는 강력한 독일 축구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죠. 이 독일의 프로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는 1963년 16개의 클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독일의 음식 문화의 특징은요, 실용성에 있습니다. 이 조리 과정은 아주 단순하고요. 하지만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로부터 각 지방의 특색이 강한 나라가 독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 각 지방은 독립적인 국가로 존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방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방색이라기보다는 나라색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 역사적 특성은 음식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각 지방마다 즐기는 음식은 물론 먹는 방법과 요리법이 각각 달라서 이 독일의 대표적인 음식인 소시지와 맥주도 지방마다 맛의 차이가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동부 지역은요, 이 강한 향신료를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닷가를 접한 북부 지역은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영향으로 청어와 같은 생선 요리가 발달했고요. 이 라인강 유역의 이 서부 지역은요, 이 양념이 강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동부와 서부의 차이는 결국 향신료를 어떻게 쓰느냐, 양념이 강하냐,
양념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 남부 지역은 소시지와 맥주, 감자를 이용한 요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일식 요리에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부어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독일은요, 이 소시지와 햄이 발달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이 다양하고 뛰어난 정통 소시지를 맛볼 수 있죠. 이 소시지의 재료는 이 돼지고기 외에도 소의 간, 혀 등을 쓰며 이 야채와 카레를 첨가해 색다른 맛을 내고, 이 크기도 어른 팔뚝만한 것에서부터 이 새끼손가락만큼 가는 것까지 아주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육류를 소시지 형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이 소시지 종류만도 1500여 가지에 달할 정도로 그 가지수가 다양하고 모양, 형태, 이 식재료도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 부어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은 부어스트고요. 이것은 부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독일식, 이 알자스 로렌식 부어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 부댕을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은 이 독일 지역과 이 알자스 로렌 지역은 이 프랑스 이 동북부에 있는 이 알자스 로렌 지역은 사실상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프랑스보다는 독일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햄의 종류도 이 독일식 햄들이 많이 보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 먹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 독일식이 강하죠. 이 가장 흔한 것은 블라부어스트입니다. 이 돼지 고기를 갈아서 모양을 만든 후 구워 판매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것이 아마도 비엔나 소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훈제시켜서 만든 대표적인 소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블루부어스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돼지, 거위 피를 첨가한 이 소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위 피라는 말에 이 거위를 어떻게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서유럽권으로 이제 관광을 가실 때 이제 뭐 마켓 같은 데서 이 고기를 고르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 낙타고기도 먹을 수 있고요. 뭐 거위 고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고기를 맛보실 수가 있죠.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정도의 원어는 그 나라 표기법은 알고 계셔야지만 이상한 고기를 먹지 않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이 슈바츠 부어스트도 유명합니다. 이 바이스 부어스트를 보도록 하는데 아주 흰색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흰색의 바이스 부어스트는 남부 바바리아 지방의 대표적인 소시지입니다. 이 아주 잘게 다져진 송아지 고기나 돼지고기로 만들어져 있죠. 이 매우 부드러워 굽지 않고 삶아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송아지 고기. 여러분들이 이 송아지 고기를 어떻게 먹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송아지 고기를 먹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송아지 고기, 뭐 어린 양고기, 어린 연소고기, 뭐 온갖 종류의 고기들을 다 팔아요. 그래서 슈퍼에 가셔서 고기를 고르실 때는 항상 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잘 보시고 고르셔야지 됩니다. 이 베를린 등 도시의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것이 대표적으로 커리부어스트 있고요. 이 소시지 위에 케첩과 더불어 카레가루를 뿌린 스타일이 이 커리부어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독일에서 소시지를 식사로 먹을 때는 이 반드시 감자와 자우어 크라우트를 곁들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 자우어 크라우트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예, 커리부어스트의 모습입니다. 좀 돈가스 같이 보이시기도 할 것 같아요. 이 커리부어스트와 같이 간식으로 먹는 경우는 이 단순하게 소시지만 먹거나 포메스, 즉 이 감자튀김을 같이 곁들여서 먹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소시지 자체의 맛가지감을 즐기는 편입니다. 예, 앞서 얘기한 자우어 크라우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단지에다가 자우어 크라우트를 이제 만들어서 저장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식의 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맛의 양추라는 뜻이 자우어 크라우트의 뜻입니다. 이 새콤달콤한 피클과 유사한 맛을 내고요. 이 채를 썰어 이 소금에 절인 양배추에 화이트 와인과 식초 등을 혼합해서 발효시킨 이 전통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효식품이기도 합니다. 보통 고기류의 주 요리가 나올 때 이 자우어 크라우트가 같이 곁들여져 나오게 되죠. 예, 햄버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햄버거는요, 이 함부르크에서 이 소시지를 빵 사이에 끼워 먹던 것을 햄버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햄버거란 이름으로 유명해진 것이죠. 이 슈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슈바인이라는 것은 돼지고기를 뜻하는 독일어입니다. 지리적으로 이 유럽 내륙에 위치한 이 독일은요, 이 해산물보다는 육류 위주로 음식이 발달했죠. 물론 여기서는 이 북해 이 독일 이 북부 지역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해산물보다는 육류 위주로 음식이 발달했죠. 그 중에서도 이 돼지고기는 가장 사랑받는 육류 중 하나입니다. 이 슈바인 학세 그리고 아이스바인 등이 가장 유명한 돼지고기 요리 중에 하나죠. 예, 이것은 슈바인 학세고요. 이것은 아이스바인입니다. 자우어 부어스트가 크라우트가 당연히 그 사이드 메뉴로 나와 있죠. 자, 슈바인 학세는요, 이 미넨을 비롯한 남부지방의 대표적인 음식이고요. 이 돼지의 다리 정강이 부위를 그릴에 구워서 기름기를 빼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쫄깃하게 만든 이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스바인은요, 이 브란덴부르크주 및 베를린 등 독일 북동부 지방의 음식으로
이 돼지족발 부위를 오래도록 삶아 부드럽게 만든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겉껍질이 굉장히 연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요리를 먹을 때는 대개 자우어크라우트와 감자를 곁들여 먹게 되죠. 이 슈바인학세는 겉이 상당히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먹어야지 되는 것에 비해서 이 아이스바이는 상당히 이 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굴리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바로 요맘때 이 따뜻함을 얻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술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을 데워서 마시는 독일의 대표적인 겨울 음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열리는 이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따뜻한 굴리바인 판매가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베이스를 이루는 레드 와인에 이 계피, 정향, 이 오렌지 등을 넣어 끓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인들은 이 면역력 증진과 감기 예방에도 좋으며 이 추운 날씨에 잘 어울리는 음료로 여기고 있죠. 예, 요새 같은 때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이 굴리바인을 같이 마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게 또 술이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예, 프랑크푸르트의 모습입니다. 예,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사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의 이 패전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 폭격과 폭격에 의해서 이 전통적인 건물들이 대부분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건축물들이 많이 건설되게 되죠. 이 서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건축물을 자랑하는 곳이 또한 이 독일이기도 합니다. 예, 어제도 과제였는데 오늘도 과제를 하나 낼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말고사를 따로 볼까,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거둘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주차 과제를 가지고 기말 과제를 환산해서 점수를 드리는 편이 여러분들에게 부담도 좀 덜 하고 낫지 않을까, 계절학기에 이 특성에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과제를 가지고 이 기말고사를 대체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도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이 축제 산업이 발달한 나라예요. 이 수업 시간에 이 다루지 않은 독일의 지역 축제 하나를 조사하시고요. 그 축제의 특색을 A4 2페이지 내외로 정리해서 이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과제란은 이 LMS에 이 날짜로 올리도록 할게요. 1월 며칠 날 과제란 이런 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이 과제를 올려주시면 되겠죠.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